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S&P 500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또 하락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주들 랠리를 보여줬고요.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M7 종목 중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5개 종목이 이번 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0.8% 상승한 엔비디아는 장중에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잠시 탈환하기도 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주간 기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주목하셔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또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매수로 방어하면서 2,580선은 지켜낸 상황인데 코스닥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테슬라 강세로 2차 전진주 전반적으로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 우리금융그룹 그리고 신한금융그룹의 호실적의 금융주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슈퍼사이클을 맞았다는 조선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향후 조선업의 전망은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 변동성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걸림돌 중 하나가 높은 국채 수익률인데요. 과연 실적으로 걱정거리를 한켠으로 밀어낼 수 있을지 큰 이벤트가 많은 한 주를 대비해 봅니다. 10월 넷째 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1%, S&P 500은 0.03%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홀로 0.56%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홀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 0.36%, 엔비디아는 0.80% 올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장중 한때 시총 1위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종은 새로운 데이터보다 AI 관련 수요가 좋다라는 말이 나오면 쏠림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 대선을 앞두고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테마 중심으로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종목 쏠림은 위아래로 변동성 키우면서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0.81%, 알파벳과 아마존도 실적 발표 앞두고 각각 1.5%와 0.78% 상승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번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67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0.96% 탄력적으로 움직여줬고요. 탄탄한 실적과 밝은 전망으로 M7 실적 발표 시즌을 열었던 테슬라. 주가가 21% 넘게 급등했던 것에 이어서 주말 사이 3% 넘게 더 오르면서 주간 상승률 22.91%로 높여줬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7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양호했는데요.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대체로 미국 소비가 견고해서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자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기술주가 강세 보였던 건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 부진했는데요.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주 안에서 지난 2월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실적 발표하면서 당시와 비슷하게 부실 대출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아파트 건물 연체 대출이 6월 말 8억 달러에서 현재는 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지역은행 이슈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면서 이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은행은 물론이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보시면 10년물은 4.24%, 2년물은 4.10% 급격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전 무렵에는 진정되는 듯 싶더니 국채 수익률이 다시 튀어오른 건데요.
전문가들은 높은 국채 수익률로 인해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소화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와 미 국채 수익률 급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급반등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7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6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주말 사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만 정밀 겨냥해서 공습을 했지만 이란이 즉각 보복하진 않겠다고 밝히면서 보복 수위가 조절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중동 정세도 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힐 텐데요.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채 수익률이 미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도 보시는 것처럼 대거 발표 예정입니다. 연준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노동시장 지표들 이번 주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공개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높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한 주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선두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중 갈등 속 반도체 자유무역 후퇴를 경고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만에서 열린 회사 연례체육대회를 찾아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자유무역은 죽었다며 이란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가 우리의 도전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TSMC가 올해 또다시 실적 기록을 깼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가장 엄중한 도전이 눈앞에 있다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TSMC는 AI 열풍과 미중 갈등이 교차되는 지점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71%까지 늘어난 반면 중국 비중은 11%까지 쪼그라들며 미국 빅테크 중심 생태계 핵심 반도체 제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사실이 알려졌고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끊임없이 미중 갈등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SMC는 화웨이 AI 칩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제품이 소프코에서 출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하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미국과 중국 두 고래들의 다툼 속 셈법은 복잡해져만 가는 요즘입니다. 로보택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우리 돈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회사인 알파벳과 실리콘밸리 큰손 앤드리스 호로비츠, 타이거 글로벌, 피델리티 등 초기 투자자들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했는데요. 이번 펀딩으로 총 유치 자금은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에서 매주 10만 건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버와 손잡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캘리포니아 북부와 뉴욕 등 추운 지역에서도 시범 운행에 나서면서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지커 자동차와 손잡고 만든 6세대 차량을 곧 선보일 예정이고 현대차 아이오닉도 자율주행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경쟁자들과의 거리를 한껏 더 벌리면서 거침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검색부터 쇼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자비스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르면 오는 12월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소수의 테스터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뒤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고 필요한 버튼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오픈AI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엔스로픽도 사람을 대신해 복잡한 일을 스스로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베타 버전을 선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선보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욱 똑똑해진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보잉이 우주 사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과 접촉해 미 항공우주국 프로그램 매각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끊이질 않는 기체 결함 이슈에 파업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지자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는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면서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는데요. 그 사이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나사를 위한 수송 임무를 9차례나 수행하면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손실도 우주 사업 매각을 고민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로 매달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새어나가고 있고 회사는 정크본드 강등 위기에까지 처하면서 보잉의 주가는 올 들어 40% 넘게 미끄러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는 일부 반도체주와 은행주가 상승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SSD 공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SSD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로 AR 서비스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저장 부품으로 꼽히는데요. 테슬라는 AR 슈퍼컴퓨터인 도조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SK하이닉스의 ESSD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자회사 솔리다임은 대용량 ESSD 시장의 강자로 꼽혀 이미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빅테크에도 ESSD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지난 24일에 공개한 실적 자료를 보면 3분기 ESSD 매출은 낸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HBM 못지않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DI가 14.82%, 삼화전기가 10.94% 뛰었고요. TLB가 9.4%, 파도와 ISC가 각각 6.64%, 4.93% 올랐습니다. 최근 은행주들이 견조한 실적에 이어서 적극적인 주주원화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KB금융은 지난 24일에 호실적을 바탕으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KB금융은 3분기 단기순이익이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해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한 데 이어서 2025년부터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해 해마다 1,000만 주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한금융지주 역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7월에 발표한 대로 밸류업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과 밸류업 방안을 증권가에서 은행주에 대한 호평을 잇따라 내놓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KB금융은 8.37%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4.07% 뛰었습니다. 또 그 밖에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신한지주 모두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하자 조선업계의 호황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1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고 공시했고요. 매출은 14.7% 늘어나 2조 3,200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 연초 제시한 가이던스인 매출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도 각각 29일과 3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기관 FN가이드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6%, HD 한국조선해양이 2.09% 올랐고요. HD 현대미포가 1.56%, 또 그 밖에 STX 엔진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0.92%, 0.2%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탐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고 밝히자 보안주가 주목받았습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먼저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 유통 형태가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인공지능 방식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로까지로 탐지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응해 얼굴 등 영상이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위원회는 탐지 분류 모델을 도도화해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을 작년 평균 24.8일에서 내년에는 18.9일까지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지란지교 시큐리티가 5.17%, 엑스게이트가 2.39% 올랐고요. 소프트캠프도 1.69% 상승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우데이터와 이스트소프트가 각각 0.99%, 0.6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혼조였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이었지만 코스닥이 내렸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였는데 특히 장 초반에 정말 짧은 상승이 나온 뒤에 지수는 바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외국인 수급 변동에 따라서 증시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모두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국내 증시 실적의 힘으로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한 주 계획 미리 세우시죠.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코스피 0.09% 강보합으로 2,583.27포인트였고 코스닥은 0.98% 하락해서 727.41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환율과 금리 상황이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3배가량 더 많았기 때문에 지수 변동폭 이상으로 체감상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외국인이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아치우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는데요. 3,872억 원 팔자세였고 기관이 769억 원 순매수, 개인이 2,97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관이 13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267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57억 원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2차 전지와 바이오, 금융주 등 시총상위 10위권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인덱스 차원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자의 근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거래일에도 1.2% 하락해서 55,900원,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정도 팔았으면 하루 정도는 사줄 때도 됐는데 3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는 1.4% 상승해서 20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 겨울론을 키웠던 모건 스탠리가 평가가 단기적으로 틀렸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한 영향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총 1위와 2위의 격차는 13년 만에 가장 작은 순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9% 상승해서 106만 1,000원이었고 KB금융이 급등했는데요.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8.37% 올라서 10만 1,000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기아와 신한지주도 2~3%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2차 전지와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와 엔캠까지 소폭 상승에 성공했고 클래시스가 4% 가까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휴젤이 0.19% 강세, 삼천당 제약이 1.37%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시총 1위인 알테오젠 2%대 반락했고요. HLB가 약세, 리가켄바이오 4% 가까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환율이 시장의 부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환율은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50전 올라 1,38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890원 선도 넘보는 모습이었는데 위안화 절하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1,390원도 돌파했다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은 1,388원인데요. 계속해서 상단을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만큼 엔화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방향을 잡아갈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러 경제 지표와 빅테크 실적 등 대형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변동성을 크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미국의 9월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 밤에 나오는 미국 3분기 GDP 속보치와 목요일 밤에 나오는 PC 물가 지수, 더불어서 금요일 밤에 나오는 10월 고용 보고서까지 모두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목요일에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만큼 일본의 금리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만큼 중요한 건 바로 실적입니다. 국내외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거 발표날 텐데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 내일은 삼성전기와 LG생활건강, 하나오션, 수요일에는 삼성물산과 삼성SDI, 한화시스템, OCI 등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목요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의 실적이 나오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부문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DS 부문 실적 체크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에코프로 형제 등의 실적들도 확인하시죠.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 전 인텔과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이 나오겠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동원그룹주와 DL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금요일까지 기업들의 실적 확인하시면서 호실적이 나온 기업들, 또 실적이 나쁘게 나온 기업들 주가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섰던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데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줄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미증시 훈풍을 도통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실적의 힘으로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올해도 이제 2달 남았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올해 놓고 봤을 때 증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고 좀 중성주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고요. 지난주는 뭐 테슬라 실적, 국내는 하이닉스 실적 이 두 개만 이렇게 기억이 네. 남는데 어떻게 그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그 프리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12%뭐 정도 오르던 게 본장에서 22%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폭등이죠, 폭등. 그게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다이나믹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장에 테슬라에 또 얼마나 공매도 포지션이 많았으면 쇼커버링이 유입됐다. 네. 예, 맞아요. 우리 시장은 하다못해 그런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인한 급등도 기대할 수가 없네요. 공매도도 막아놓으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고 예. 어쨌거나 오늘 많이 좀 이렇게 마치 뭐 송정인 대표님 나오시는 주간이고 월요일이고 하니까 많이 짚어봐야 되는 게 이런 2주간 이런 보름 정도 2주간 짧게는 열흘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매크로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벌써 예. 일본 증시 결과 나왔죠. 이시바 시게루 그 집권 예. 여당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를 실패했단 말이죠. 뭐 선거 전 의석 대비 보면은 예. 거의 이제 참패라 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작년 이맘때부터 시끌시끌했던 그 자민당 내의 정치자금 예. 스캔들, 예. 정치자금 비자금 스캔들. 예. 그 금액 보니까 뭐 우리 돈으로 뭐 한 5억 엔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예. 돈 해봐야 50억도 안 되는 돈. 예. 그거 갖고 저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네요. 총리 자리도 확보가 좀 불투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정치자금 스캔들 한 조단인가 싶었더니 예. 꼴랑 45억 갖고도 저렇게 심판받는 나라입니다. 부럽습니다. 부럽고 지금 이제 뿐 아니라 지금 뭐 M7 5개 실적 발표 있죠. 주말에 예. 가면 고용 지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미국 다음 대선. 주 가면 미국 대선이 있죠. 이게 FMC 가장 있죠. 큰 변수 아닙니까? 와, 그러니 예. 지금 이제 물어봤어요. 캐디한테. 어떻게 칠까요? 너무 어려워요 했더니만 골프 캐. 꾸불꾸불해요 지금. 예. 마지막 퍼팅을 앞두고 꾸불꾸불하니까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답하는 게 그냥 뭐 똑바로 치세요. 지금 뭐 머리 많이 굴려봐야 일단 거리만 맞추세요. 거리만 맞추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숨부터 쉬세요. 왜? 우선 저기 미국장 얘기하기 전에 네. 삼성전자가 더 빠진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바닥권이긴 한데 네. 지금 거의 청산 가치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PBR 1배 네, 미만 네. 이제 0.9배 네. 뭐 이 정도까지니까 자기 그 지금 그냥 그 회사를 그냥 갖다가 팔아도 그보다는 더 받는다 뭐. 그리고 회사가 100조 원 이상의 순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사실. 현금을. 심지어는 뭐 워낙 네, 주가가 네. 안 좋으니까 뭐 네. 부도 같은 이제 좀 사실은 좀 말 안 되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이게 외생적인 변수라기보다는 내생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점점 더 확인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생적인 예, 내부적으로 문제가 내부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에 뭐 한 3명 뽑는데 여기서 200명 지원했다는 등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막 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거기 지금 삼성전자의 과거에 그런 높았던 로열티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야 뭐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수신제가 지구편천하라고 일단 회사 내에 뭔가 그룹 내에 뭔가 문제점이 계속 좀 밖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도와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싸다 해봐야 그 싼 게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마치 밸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이게 근본적인 게 좀 바뀌지 않으면 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채 수익률은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증시 흐름은 어땠나요? 지난 한 주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수는 있는데 6주간 스트레이트 상승 쭉 하다가 좀 한 주 쉬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지난주에 저희도 봤지만 지금 싹 다 붙었지 않습니까? 뭐 네. 배팅 시장에서야 트럼프가 앞서지만 지금 여론조사 시장에서는 보면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딱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다 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여전히 강달러, 안전자산 선호, 강달러 올라갔고,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그러니까 포함해서 전 세계의 시장 금리가 여전히 계속 올라왔다. 네. 이것이 결국은 주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간만에 상위권에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빠져서 덜 빠져서 상위권인 거고, 예. 그 외에는 나머지들은 그 사이에 그 전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되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언급 주셨더니 지난주에 꼴찌는 일본입니다. 니케이. 예. 니케이 225인데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이 조기 총선에 네.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엔화도 좀 더 약세로 가고 주가도 빠졌는데, 말씀 주신 대로 또 밤사이에 발표된 거 보면 제가 과반 실패했고, 네. 이시바 시게루가 잘못하면은 최단명 그런 얘기를 총재, 예. 총리, 뭐 그러니까 총재에서 물러나면 뭐 당연히 총리도 안 되고 네. 뭐 둘 다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열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향후 방향성, 이것이 또 일본 은행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래서 이 엔화의 약세 흐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엔화가 좀 더 강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동이 걸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한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러다가 예. 그렇지만 엔화 약세가 뭐 오늘 동경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뉴질랜드의 웰링턴하고 호주 시드니가 외환시장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한 지난 주말 대비 1엔 정도 이상 팍 뛰어오르고 살짝 내려와서 152.8입니다만 이제 153엔도 넘고, 예를 들어서 이거 160엔도 갔던 달러엔 아닙니까? BOJ가 여기서 무슨 뭐 개입을 안 하고 이런 식이라면 시장은 엔화 추가 약세 쪽으로 그러게요. 배팅을 하면은 우리 환율도 또 덩달아 또 그렇죠. 위로 또 고점을 높여갈 수도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충분히 뭐 가능성이 네, 있고, 예, 네. 뭐. 사실은 그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대장이 미국이라는 게 네, 문제가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주요국 차트 제가 이번에 일주일만 안 갖고 오고 1개월까지 이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러니까 일본 엔화 약세가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보시면은 가장 많이 올랐어요, 한 달간.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다른 나라하고 금리 차 역전이 좀 더 심화됐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제자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111 그 BP 이상 벌어졌더라고. 1% 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지금 거의 1,400원대를 지금 다시 육박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지금 거의 못 올랐잖아요. 지금 금리가 우측에 보면. 예. 결국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역전이 좀 더 심화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1% 포인트 이상 더 높아지면서 다시 원화 약세가 지속된 거. 이거는 엔화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나라하고 예.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외환 시장에서 딜러들이 원화를 강세로 가져가기 좀 어려운 쪽으로 있고, 결국은 이것이 남은 세 번의 우리 금통위, 네. 금통위에서 세 번인가 두 번이군요. 두 번의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분위기는 이번에 3분기 그 GDP가 예상 밖으로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를 인하하라고 지금 압력이 예. 있는데, 지금 환을 보면은 손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국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남은 두 번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고서는 그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밑에 자막으로 나온 두 개의 코멘트는 이창용 총재의 코멘트나 최상목 부총리의 코멘트 할 것 없이 변동성에 중점 둔다 했죠. 하는 총재. 그리고 부총리는 지금 또
쏠림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딜러들 입장에서는 또 달러원 쪽에서 또 달러 롱플레이 하기가 조금은 신경 쓰이겠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당국 이렇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강하게 들어온다 봐야죠. 네. 거꾸로 말하면 또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금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겠다라는 금리에 거죠. 대해서도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은 그걸 같이 해야만-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 어렵다는 예, 표현으로 그러니까 봐야 왜냐하면 되겠네요. 수입 물가가 그럼 다시 네. 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지금 1,4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일본도 사실 그걸 자꾸 엔화 개입을 하는 이유가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공격적인 그런 소위 통화 완화책을 나오기가 상당히 좀 껄쩍지근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걸쩍지근한. 아니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또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면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게 네. 결국은 나홀로 강세, 미국 달러, 나머지 거기 달러 대비 약세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안타까운 건 지난 한 달간 보시면 일본 엔이 제일 약세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가 두 번째로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달러 지수는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거의 3%, 4% 가까이 지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소위 달러 표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은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증시만 좋은가 봐요. 그렇죠. 결국은 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미국 달러 강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쉐일 오일 혁명이 바뀐 다음에 에너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강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상단 또 미국의 엔화 상단이 좀 더 일본의 엔화 상단 이런 것들이 더 열리는 그런 상황.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야, 근데 시장 참 정신없습니다. 사실 유가가 지난주에 한 4% 안팎으로 이렇게 막 오르내리 네네.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공격을 했다 이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4% 이상 빠지네요. 다행이죠. 이란에서 발끈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세 가지 타겟을 얘기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타겟한 게 핵시설이냐, 정유시설이냐, 군사시설이냐. 군사시설이냐. 근데 제일 이란이 덜 발끈할 게 군사시설만 타격을 받았다. 예, 근데 바이든이 나 같으면 앞에 두 개보다는 군사시설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바이든의 조언을 좋게 표현하면 받아들인 거고 압력을 이스라엘에 넣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에 핵이나 정유시설 타격하면은 심각했을 텐데 예. 다행스럽게 서로 면을 세우게 이스라엘도 반격하고 그럼 이란도 이 정도면 뭐 오케이 우리 별 피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 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유가가 어딜 때릴지 모르다 보니까 네네. 급등했다가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말 동안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원하는 데를 때리면서 유가는 올라간 만큼 그 전쟁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예, 예.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하향 안정화된 것이 그나마 대선 앞두고 한 2주간의 변동성을 좀 줄어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말 동안 호재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각을 갖다가 워 캐비닛 전쟁 내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 어쨌거나 뭐라도 자꾸 이렇게 이쪽 관련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연출이 돼 줘야만이 네타냐후는 연명이 되겠네요. 뭐 계속 하겠죠. 그때 하마스에서 그 진짜 그 뭡니까 이스라엘 무슨 공연장에 테러 하는 날 그날 오전만 해도 뉴스에서 네타냐후 물러나라고 엄청난 시위가 그때 한 시위가 1년, 탄핵 얘기 많이 1년 나왔었죠. 가까이 있었다가 맞습니다. 그게 그냥 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나고 헤즈볼라하고 확전시키고 이란까지 건드리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입니다. 이란이 발끈 안 해줘서. 아니 오히려 그 피해 규모를 좀 축소했다면서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네. 이제 소위 네, 체면이 네. 있으니까 네. 이건 다 자국용이라고 봐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확실히 미국이 그나마 막판에 힘을 썼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좀 더 나가서 혹시라도 핵이나 정유시설 썼으면 정말로 중동 뭐 매차 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또 업종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미국의 이제 업종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미 연준이 그때 비컷을 단행한 이후에 뭐 좀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섹터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가 깜짝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테슬라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드캐리라는 표현을 예. 했는데 테슬라 혼자 때문에 그나마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로 갈 거를 좀 막았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보시면 왼쪽에 경기 소비재만 살짝 플러스 나오고 전 업종이 마이너스입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1% 정도 났고요. 근데 확실히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소재, 건강관리, 산업재, 금융, 유틸리티. 요게 불과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는 상위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은 예. 다 되돌림으로 지금 다 토해내고 지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 소비재는 아까 말씀대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그냥 크는 종목이 22% 오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지수를 다 끌어올린 거다. 네. 왜냐하면 상위권 나머지 대형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아니었으면 저기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테슬라 혼자 올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 이거 자체는 미국 지난주 한 주 전에 업종 내에서 큰 뭔가 흐름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이 과하게 올랐다고 생각된 것들을 조정하는 조정 구간의 한 주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한 주는 저렇게 갖고 오신 표처럼 저렇게 확연하게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업종별로 크게 밀린 데는 없고 하다고 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잘 나가는 그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아닌 거기에 없는 포트를 들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도 체감 지수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지수만큼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근데 동일 가중이 최근 한 달간은 좀 밀렸고요. 동일 가중이 시가총액 가중이 더 좀 많이 좋았었는데 더 좋았으니까. 근데 뭐 한 3개월로만 넓혀 보면 여전히 이제 동일 가중이 좀 좋고 그게 사실은 미국장에도 좋은 게 자체가 네. 확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쏠려 있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쏠림에 대한 경고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동일 가중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덜 올랐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줘야만 그래야지 지수가 탄탄하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거꾸로 뭐 삼성전자 혼자 좋고 나쁘면 이게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은 모든 업종이 다 같이 골고루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 뭐라고 얘기하면서 국채 수익률 오르는 것도 달러 강세도 뭐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업종별 이렇게 등락 갈리는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또 막상 이제 선거가 바로 목전으로 다가오니까 월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취했던 포지션이라면 대충 이익 났으면 좀 차익 실현할 때다. 이제 한번 빠져나올 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기서 너무 남은 말씀 주신 한 네. 열흘간 배팅을 예.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첫 번째로고 그건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소위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거를 기조적으로 갈 수 있다. 그거는 좀 실제로 결과도 1차로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는지도 또 봐야 됩니다. 아하. 사실은.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 4년 전에도. 예. 한 번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번에도 워낙 좀 첨예하게 붙어 있기 예. 때문에 이게 미국의 선거라는 게 아시겠지만 상대편이 우리도 똑같지만 반대편 경쟁했던 후보가 승복을 해줘야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설사 트럼프가 이기면 해리스가 쉽게 승복할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트럼프 혹시라도 지면 또 승복할 거냐? 잘못하면 감옥 갈 것 같은데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가 끝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수가 있어서 이건 좀 더 이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특정 분야에 쏠려 있는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든 해리스 트레이드든 이런 것들 자체는 그 분위기라는 단기적으로 플레이할 만한 거지 그것을 어떤 장기 투자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좀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별로 수익률은 어땠나요? 최근에 보면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예. 한 주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는 금이 1등, 미국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이 2등, 예, 뭐 예. 2순위였는데 예. 이번 주 와봤더니 그러니까 확실히 한 주간은 그 원유가 원유. 이번에는 빠지겠지만 원유 올라가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금은 안 빠지면서 여전히 플러스다. 지금 일주일간 한 달간 여전히 플러스고 미국 주식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따 얘기했지만 금리가 좀 많이 뛰면서 미국 국채 그 소위 ETF는 마이너스가 좀 더 폭이 확대. 한 달간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네. 한 6% 이상.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이렇게 금리가 강세인데도 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여전히 위험 관리에 힘을 써라라고 시장이 계속 경고 또 좀 충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송 대표님께서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언급하시기를 좀 그거 하시긴 하지만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아주 차트 보면 아주 신났어요. 예. 뭐 불이 붙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안에 뚜껑만 열면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네. 펀더멘탈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보면 그거는 뭐랄까 그 이번에 나왔던 숫자는 첫번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가 뭐냐를 보면 네네. 소위 그 보조금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보조금. 예, 이게 뭐냐면 그 정부로부터 이게 그 소위 그 탄소 배출을 네. 너무 과하게 하면 예. 어디서론가 사와서 이걸 대신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진짜 테슬라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던 것에 가장 큰 이익을 냈던 것이 그 분야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그랬지만 이게 좀 더 높았다라는 예. 거. 그다음에 뭐 그 사이에 워낙 구조조정도 많이 해서 비용을 줄이긴 했지만 예. 그렇게 놓고 보면 탑라인 그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소위 전기차 판매 자체는 워낙 예상 그 기대가 내려온 상태에서 그보다 좀 좋았던 거지 우상향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 전기차로서 이번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네. 이것의 부대로 나오는 소위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역으로 이제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역으로 네.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면 그 크레딧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크레딧이.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철강회사 같은 데다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번에 거기서 나왔던 이익이 가장 많은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졌다가 사실은 저거 발표 이후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뭐죠? 로봇 로보택시 쇼. 예, 예. 그다음에 예. 많이 빠졌던 것을 한 번에 이번에 많이 하면서 한 달 사이는 한 3% 올라온 걸로 지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정도 수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지 내용 자체가 뭔가 획기적으로만 바뀐 거다. 이번 실적만 놓고는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감을 갖기에는 제가 그 넘버들을 보고는 좀 아직은 자신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저 일론 머스크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느 채널이었는지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 썸네일만 기억납니다. 네. 21세기 르네상스맨 일론 머스크. 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은 뭐 깝깝하고 암담하던 그 중세 역사 배우다가 딱 르네상스로 이렇게 딱 주제가 넘어가면 뭔가 이렇게 몸도 개운해지고 마음도 개운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전기차 회사 사장으로만 단정하기에는 머스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저는 스페이스X 이번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고요. 그 일단 추진 로켓 원위치하는 거 보고 이게 실화냐 싶었고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로봇 분야 다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AI까지도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지 않습니까? 네. 샘 얼트만하고. 그러면서 지금 AI에 대한 어떤 철학이 갈리면서 두 사람이 지금 그거 등을 돌렸잖아요. 샘 얼트만은 이거 영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저기는 머스크는 사명부터가 오픈 AI다. 이거 돈 벌자고 하는 짓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주의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혹시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실현되면은 머스크가 내각이 됐건 백악관이 됐건 아니면 그 어떤 형태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공공연하게들 얘기를 그동안에 하고 이렇게 있는 미국에서 상황이니까. 얘기가 됐던 그러니까 것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사실은 무인 이 예. 로보택시의 그런 허들을 예.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된다면 분명 도움이 분명 될 수 있는. 그랬을 때 저는 네. AI 분야에서도 뭔가 머스크가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 AI 쪽도 뭔가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자율주행 승인이 좀 빨라질 수도 뭐 그렇죠. 있을 것 예, 같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주별로 그렇긴 합니다만. 예, 주별로의 그러한 규제가 워낙들 거주 다르기 정보별로,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 연방 정부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데 보셔야 될 건 말씀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이게 테슬라 소액주주들하고는 어찌 보면 냉정해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일론 머스크한테는 그게 다 자기 회사들이니까 상관이 예, 있는데 예. 이게 테슬라 소액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꼭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잠깐만 첨언하자면 르네상스맨이라 할 만한 이유는 제가 봐서는 꼭 기업가로서의 머스크보다도 트위터를 갖다가 인수해서 X로 바꾼 거는 미국 사회의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X 과거 트위터에 들어가서 4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변화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81포인트, 코스닥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2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 55,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3천원 1% 상승 예상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대차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3,500원. 기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3,800원이고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9만 8,900원. 신한지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7만 원. 에코프로비엠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5만 9,2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0.7%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6만 5,8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캠이 0.6%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1,500원. 클래시스가 1.5%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5만 2,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4% 가까이 또 올랐었죠. 그리고 휴젤이 0.7%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26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천당제 2.7% 약세 예상되고요. 리노공업도 2%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17만 7,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오늘장도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예, 참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그죠? 네. 개별 종목 장세. 주도주도 딱히 안 보이고.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우리 증시로 돌아올 조짐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거래량도 보면 최근에 오전에 개장하고 한 1시간 이내로 거래량이 바짝 늘었다가 예. 그 뒤로 다시 또 소강 상태니까. 미국도 그렇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개장하고 나서 한 20-30분 거기서 그날 지수가 결정되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1% 올랐는데 우리 그래도 반도체 나라인데 왜 안 될까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만. 반도체 쪽 기대하신다고요? 아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아. 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혹시 대표님 31일 날 삼성전자 무슨 행사 있습니까? 제가 딱히 월말에 무슨 확정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 예. 컨퍼런스 콜은 컨퍼런스 콜이 있죠. 그날. 네네네. 컨퍼런스 콜이 있기 전까지는 네네. 막 풀로 막 미래 제낄 것 같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있던데. 에이씨. 여기서 여기서 틀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참아야죠. 그렇죠. 참아야죠. 네. 여기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는 게 맞고 더 나은 투자처가 있으면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원래 대안이 주식이라는 있으면, 게 대안 항상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안이 우리가 있으면 세상에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으면 이 버텨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네. 최근에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네. 10년물 지금 간밤에도 좀 오른 상황이고 아. 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찌 됐건 차기 정권에서 지금 이제 재정 적자 확대는 뭐 불보듯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수익률은 올라가고 뭐 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고금리 장기화 상태가 이어질 거다. 이런 것도 국채 수익률 상승의 하나의 배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월가에서 화두가 됐던 거는 미국 국채 금리 중에 기간 프리미엄. 작년에 우리가 한동안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용어긴 한데 이게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화두가 됐었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네. 근데 지난주에 확실하게 미국 10년물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오래간만에 다시 플러스, 저 맨 왼쪽이 작년에 10월 말이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지금 가파르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기간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으로 국채 금리 자체의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뭐랄까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국채 투자자들한테 문제지만 주식 투자자한테도 길게 보면 좀 문제가 일 수 있어서 그래서 좀 화두가 되고 있다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인덱스, CT 그룹의 그러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상치보다 그런 경제 지표들이 더 적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는 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올 여름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가 될 만하다. 이게 이제 실질 금리 자체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너무 과하게 벌어지고 나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지금 미국 증시 주가 지수 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국채 금리하고 S&P 500, 국채 변동성하고 네. S&P 500의 괴리가 커졌다라는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검정색 선이 S&P 500이고 지금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국채금리 10년물 역개월로 그려놓은 겁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거죠. 네. 통상 그러면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밸류에이션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밑에 나누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높아진 미국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좀 더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 괴리폭이 높아졌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고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국채 금리의 변동성입니다. 무브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브 지수도 지금 이제 다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개월인데 녹색선. 이것도 지금 괴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건데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더 부담인 거고요. 이것은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 유일하게 지금 미국 주식이 실적 시즌이 워낙 지금 호실적을 3분의 2가 다 지금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내고 있어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토대는 갖추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걸 끌어내리는 그러한 또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고 이거는 또 전 세계적으로 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의 향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상단을 지금 가장 최근에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4.2 정도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네네. 4.7까지도 다시 트라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5% 트라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거에 굳이 이제 위험 요인이라 보면
국채 금리의 우상성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 저렇게 역계열로 해서 뭔가를 붙여서 보이는 거는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한눈에 거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았다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국채 수익률 오르는 거나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오르면은 주가가 빠졌다. 예. 그 말씀을 갖다 이제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양쪽 다 괴리가 있으면은 주식 시장이 오바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이 조금 너무 비관적으로 내지는 너무 또 저쪽도 국채를 막 너무 팔아제낀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든 만나야 되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이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S&P 500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좀 하방 압력이 있는 모습이고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로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반등 보여줍니다. 2,588포인트, 코스닥도 0.38% 올라갑니다. 73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으로 55,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2% 올라갑니다. 203,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4% 떨어집니다. 405,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7% 올라갑니다. 106,600원. 현대차 0.2% 소폭 올라갑니다. 226,000원이고요. 기아가 1% 상승 보여줍니다. 93,800원에 거래되면서 이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세이트리온도 소폭 올라갑니다. 186,900원. KB금융 1.3% 하락으로 99,600원이고요.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재 1% 올라가고 신한지주가 1.38% 내림세로 5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 강세 보여주면서 38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 올라가네요. 1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9% 상승으로 7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2% 강세 보여줍니다. 66,800원. 리가캠바이오가 1% 올라가네요. 127,500원. 그리고 엔캠이 소폭 내림세로 17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휴젤이 1% 상승합니다. 272,000원에 거래되면서 이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천당작 2.38% 상승 보여줍니다. 12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이거래 연속 오름세.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약보합으로 18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STO 관련주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핑거가 15%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12,290원 선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7%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1%에서 3% 강세, 각각 주가는 2,400원, 8,310원이고요. K옥션도 4.6% 강세로 4,685원, 4,695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서울 옥션도 올라가고 있고 핑거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오늘 STO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IT센 7% 넘게 올라가네요. 뱅크웨어 글로벌 앞서 보셨다시피 6.9% 강세고 위메이드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STO 관련주, NFT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NFT 관련주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좀 속해 있는 모습인데 그 컴투스가 3% 강세로 38,500원이고요. NC소프트도 2.3% 올라가고요.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2% 상승으로 29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또 전자결제 관련주 내에서는 또 다날 NFT 관련주로 엮여있죠. 앞서 보셨다시피 1% 상승으로 3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STO 관련주, NFT 관련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 또 항공주들은 LCC 업체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티웨이 항공하고 티웨이 홀딩스 이건 사실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경영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테마주성으로 테마 성격으로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클로봇이 글쎄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13%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대부분 신규 상장한 날 당일 좀 급등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좀 예외적으로 13%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6억 원, 1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8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82억 원, 117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1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도 선물에서 좀 사는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 선물에서는 삽니다. 877계약 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80전 상승한 1,39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뉴노멀이라고는 합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달러원 환율 올라가는 건 부담이잖아요. 부담이죠. 네. 네, 뭐 눈여물로 이렇게 뭐 명분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저보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 선생님한테 저 그러는 잘못한 게 아니라 없어요. 요즘 하도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뭐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장만 좋아 보세요. 이러면 또 뭐 우리 수출 업체들의 또 환차익이 늘어납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좋은데 아유 그러니까요. 이 지금 개장 초 이 흐름이라도 유지해 줬으면 싶기도 하고 저기 대표님 지금 주말 뉴욕 시황 중에 조금 이렇게 언급됐던 종목 중에 지역은행이긴 합니다만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고 이게 지금 지난 주말에 8% 넘게 빠져버렸어요. 8% 넘게 빠져갖고 지금 이게 한 10불 55센트 정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한 2015년에 한 57불도 했네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은행 이름이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뭐 어쩌고 하니까 작년 봄에 한번 그 뭡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그때 한번 한바탕 난리 쳤을 때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은행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도 빠지고 해서 은행 업종이 그동안 좋다가 미국에서는 빠졌는데 우리는 요새 지금 금융업종이 막 날아갑니다. 아마 대표님도 자주 못 보셨던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에 어떤 그게 있나요? 지금 금융업이 이렇게 이 부진한 장 가운데서도 네. 독보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돈 잘 벌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예대 금리 예대 차도 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잘 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부실도 생각보다는 적고 물론 PF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네. 그거를 아마 넘어설 만큼의 그런 적어도 시중은행들은 그걸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케이스도 말씀 주신 대로 거기는 지금 아직 사업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그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예. 사업용 부동산 국내에서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투자했다가 지금 손실 보는 여러 군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는 전보다는 조금은 좀 멀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날 텐데 다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 북을 까본다고 보통 표현하죠. 들고 있는 예, 예. 부실들이 실제로 발현됐을 때 국내 부동산 시장과 연동돼 있는 부실이 발현됐을 때 얼마나 리스크로 이거 실제로 손실로 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우리는 그 문을 닫아본 적이 없잖아요. 국가가 한 번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은행들이 이번에 좀 격차를 벌이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도 PF가 완전히 해결됐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 은행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마음 한켠에선 다른 그 금융권 안에서도 시중은행이 훨씬 더 좀 안전하긴 한데 여전히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체크는 계속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정말 큰 변수는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쪽도 이렇게 조금
편파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실 뭐 초접전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의 그러니까요. 승리를 점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공화당 수입, 그러니까 공화당이 완승을 거두는 예, 의회까지, 내부에도. 의회까지 다 가져가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배팅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의 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 중에 또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 실물 경기도 좋지만 네. 지금 트럼프가 되든 그 해리스가 되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은 있습니다. 예.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트럼프가 되면 이게 이제 7월 초랑 지금 10월 초에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이코노미스트들 50명한테 질문한 건데 트럼프가 되면은 더 문제예요라는 대답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 사이 7월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 그 소위 정책의 강도가 점점 세진 거죠. 그래서 예. 보시면 이민도 다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고 불법 이민해서 그러면 다시 지금 고용시장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 엄청나게 이 관세는 이게 의회를 설마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관세는 고관세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재정 혹시라도 의회까지 가져오면 재정 엄청나게 막 물쓰듯이 쓰면서 재정 적자 더 크게 돼버려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되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확실히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게 ETF인데 지금 INFL이라는 그 티커로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을 모아놓은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S&P 500보다 최근 보시면은 9월 말 10월 들어와서 확실하게 좀 벌어지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더 좋잖아요. 이게 저거 투자하신 분들은 좋긴 하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잊어먹은 거는 인플레이션을 우리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적어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난 거기 배팅할래. 라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측면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특히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 걱정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일본 증시는 달러엔이 다시 153엔 위로 올라서고 이러면서 또 니케이가 상당히 또 강하게 가네요. 지금 벌써 뭐 1% 이상 상승인데 조금은 며칠은 더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일본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 물 건너갔고 오히려 또 재정 확대 쪽으로 자민당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그쪽으로 해야 표 얻겠구나 싶은 쪽으로 돈 풀린다 쪽으로 베팅하는 것 같네요 또. 그 아베의 그 소위 이제 아베 그 이코노믹스 아베노믹스를 따르는 네. 뭐 사나이 뭐 이런 쪽이 다시 재부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총재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는 대놓고 지금 아베노믹스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 엔화 약세 배팅 다시 160엔 달러당 트라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여기에서 일본 은행 자체가 지금 이걸 그렇게 계속 금리를 다시 버리는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배팅하는 건 좀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 때리기는 더 조금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이제 11월 4일, 8일 사이에 결론적으로 중국의 그 소위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소위 그 부양책의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마지막 차트를 갖고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이러니한데 트럼프 때 중국이 맨날 때리기가 본격화됐었는데 그때 중국 지수는 오히려 2배 올랐고요. 오히려 바이든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 때문에 중국의 지수가 움직이기보다는 중국 내부, 아까 삼성전자도 외생적보다는 내생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중국도 내생적인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 필요한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나와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중국 지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차트를 갖고 오신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 트라이잉 중국 시장 투자를 가늠하기보다는 11월 4일, 8일에 있을 경기 부양책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와준다면 그 사이에 그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서 사실 못 들어갔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한번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또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후기로 볼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얘기 나오는 게 워낙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한번 그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혹시 이게 아쉬워했던 분들은 저희 반짝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게 투자자분들이 11월 4일, 8일의 그 흐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래저래 뭐라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그게 있는데 아니 저 방송 끝나고 가끔씩 먹는 순댓국하고 저 곱창집에 10,000원 받던 걸 순식간에 11,000원 받았습니다. 네. 11,000원 받더라고요. 10%예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CPI 같은 거는 1.6%라고 나오고 지표 볼 때마다 황당하고 그러니 일반 서민들이나 그거 소위 말하는 없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야 할 것 같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암담해지는데 건물이라도 좀 있는 사람들, 집이라도 몇이 있는 사람들, 주식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들, 금쪽아리 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풀어주든 중국이 풀어주든 ECB가 금리를 인하를 하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재정 적자를 늘리든 또 돈 풀어주면 그거는 또 오를 거니까 세상이 그러네요. 없는 사람은 힘드네요.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면 침체 없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되는 또 첫 거의 레어 아이템이라고 네. 표현하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4분의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미국이 침체라고 느낀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바뀐다면 실질적인 그 소위 숫자로 보이는 침체가 아니라 심리적인 침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그러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 코스피가 2,6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양 지수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64% 상승하면서 2,5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1.13% 반등합니다. 현재 73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기관이 사고 개인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 688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44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오늘은 29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현재 33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50억 원, 개인 같은 경우에는 11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보시죠. 오늘 비철금속과 개인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 장비 업종도 강합니다. 반면에 조선과 은행, 손해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원전주가 올라갑니다.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투자에 나서며 최근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의 원전 확대 공약에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BHI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2.4% 강세로 11,4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림 로봇이 급등합니다. 10.5% 상승하면서 1,187원. 우리기술이 3.34% 오르며 거래가 2,3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진이 0.8% 강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3% 가까이 오릅니다. 거래가 21,250원입니다. STO, 통큰증권 관련주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섰던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핑거가 14%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12,040원이고요. IT센이 8% 가까이 오르면서 6,800원. 뱅크웨어 글로벌이 3.67%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7,620원이고요. K옥션이 2% 상승하며 4,565원, 유라클도 2% 넘게 오르면서 1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들도 상승세에 시연 중입니다. 한국 주도로 전 세계적으로 예후가 가장 나쁜 암 중 하나인 췌장암 연구가 시작된 가운데 췌장암 치료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14.1%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21,150원이고요.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4.41%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7,560원. 그밖에 비보존 제약이 8%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5,340원이고요. 한국파마도 8%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2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텔콘 RF제약도 2.28% 강세입니다. 현재 58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외국 반도체 기업 등이 중국에서 생산 전제된 히토류와 기타 광물을 구매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도 반도체 제조의 핵심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는 성암 머티리얼스가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BNG 스틸도 3%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12,780원. EG가 2.6% 오르며 7,080원이고요. 티플렉스가 3.37% 강세로 거래가 3,07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1.26% 오릅니다. 2,4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염두에 두시고 시장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엔비디아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NVDL, 그리고 엔비디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엔비디아가 장중한 때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총이 3조 5,30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죠. 최신 AI칩 블랙웰의 1년치 물량이 완판되고 또 이번 주 주요 고객인 MS와 구글, 메타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에 진입할지에 주목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AI에 대한 이례적인 수요 때문인데요. 실제로 MS와 구글, 메타는 3분기에만 총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성장 여력을 높게 보며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엔비디아에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속스,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세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거란 우려가 번지면서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M7 기업 중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주 막판엔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깜짝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었던 테슬라가 화려하게 부활했는데요. 3분기 좋은 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주 주가가 23%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매출 총이익이 예상보다 높고 또 사이버 트럭의 인도량이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에 테슬라에 대한 EPS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보급형 전기차와 사이버캡 출시 등으로 인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주목했는데요.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255에서 $2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카콜라 소식입니다. 코카콜라는 좋은 실적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3분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EPS도 부진했는데요. 가격 인상 때문인데 가격을 내리는 경쟁사들과 달리 코카콜라의 3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올랐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예상보다 큰 규모의 환손실이 계속 실적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78에서 $7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 대비 강력한 자체 매출 성장세가 향후 판매량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으로 코카콜라 음료에서 금속 조각이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리콜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입니다. 지난주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원인으로는 쿼터 파운더에 사용된 양파가 유력한데요. 감염 경로와 규모가 완전히 파악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듯합니다. 그러나 웨드부시 증권의 닉 세티안 애널리스트는 맥도날드가 대장균 사태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과거 치폴레의 사례와 비교하며 부정적인 영향이 이때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라서 영향이 미국 내 사업에 국한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295 모두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순항 중입니다. 수주 잭팟 소식도 있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괜찮은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또 지금 주가는 그동안 엄청난 시세를 내고 일시 조정 중입니다만 향후 주가도 궁금하시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조선업 하면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이신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런 진단이 뭐 절대 과하지 않은가요? 진짜 괜찮은가요, 이 조선업 쪽에? 저희는 전혀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네. 한번 현재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수주 산업이니까 일단 수주 현황부터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주를 보실 때 보셔야 되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주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수주의 양은 좀 적당한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2021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가. 예,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계속 예. 오르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이제 좀 수주 가격은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수주 가격 상승세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선가 조정은 중국의 야드들이 조금 증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부분이 나타났지만 지금 성가의 가격은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 부분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가격이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 혹시나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수주량은 그럼 좀 딸리지 않았을까라고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이미 수주를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 하반기에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증설을 하면서 수주량을 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연간 수주했던 수주량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업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수주 목표했던 부분을 다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수주의 시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주는 그동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수주 받으면서 왜 실적 제대로 못 내느냐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네. 시장에서 제일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특히나 23년 어닝 시즌에는 저희가 매분기 그것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는 그동안 잘했던 수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3분기 실적도 아직 다 발표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보이는 일부 부품 업체가 있고 이제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수주와 실적을 모두 다 갖춘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수주했던 악성 저가 물량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고 실적 개선세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인데 특히 이미 고부가 선박 수주로 잔고가 튼튼하게 채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업계 호황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의 이 호황이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해운 업체들이 굉장히 어닝을 잘 벌면서 지금 선박업계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큰 화두로 올라온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조선은 건설처럼 그 현장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크를 잘 돌릴 수 있는 부분만큼의 수주량만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니까 저희가 그거를 좋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선박의 친환경적인 부분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박을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4년 동안 매우 열심히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선박 중에 친환경 선박 그 전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톤수 기준으로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요? 상황인지라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교체 수요 플러스 그리고 저희 신규로 또 필요한 선박에 대한 발주가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정도 수준의 그 조선 공급이 유지되는 한 저희는 좀 호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이제 예전에는 무슨 뭐 LNG 운반선, 뭐 유조선 이런 게 자주 보이다가 요즘 이제 상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군요. 그런 친환경 거라고 그걸로 보시면- 바꿔야 된다. 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거 아까 우리 정민앵커께서도 물어보신 내용이지만 예전에는 우리끼리도 왜 해양 플랜트 한참 그거 할 때 전성기에 네. 수주는 땄는데 이게 뒤로는 미치는 장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국면은 아닌 거죠, 우리나라. 그게 또 외부 변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2014년 12월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유가 200불도 간다고 얘기가 예, 막 나왔었던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신규 설비들의 스펙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주를 해놓고 정작 이 설비를 받는 순간 그 네.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하루하루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게 생겼었던지라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인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해양 플랜트는 이 일반 상선과 달리 건조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대신 돈은 마지막에 인도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에게 이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이제 딜레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예. 일반 상선 같은 경우도 여전히 헤비테일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인도 예정인 그 기간에만 맞춰서 인도가 되는 회전율이면 사실 조선 업체들의 그런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허. 해양 플랜트 자체도 요즘에 재차 이제
이제 발주가 좀 나오려고 하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하게 높은 스펙의 그런 발주 물량은 사실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이쪽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많이 비용을 다운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게 이제 재반복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했던 HD 현대마린솔루션 지금 뭐 3분기 IR 보고서부터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아니면 현대중공업과 같이 조선업을 제조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서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에게 이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약간 그런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형태를 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선박 시장의 수리 개조 시장이 이제 약간 개화가 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수리 개조.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매출액도 이번에 보면 거의 한 30%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선박 시장에서 3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수요도 많지만 수리 개조 시장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약간 상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그 뭡니까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뭐 그거 하실 분들이 계신데 옛날 생각으로 네. 대한민국의 조선업 저 뭡니까 저 2008년 금융위 오기 전에 저 동남벨트에 그 중소형 저기 조선사들까지 막 성황했던 그때 말고 굵직한 것만 생각하면 현대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네네. 이런 정도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 된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이 HD 현대중공업은 알겠어요. 네. 그런데 HD 현대미포도 알겠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은 또 뭡니까 이거는? 여기도 배 만드는 회사 맞죠? 이 회사는 조선 사업의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조선해양은 예, 아예 이렇게 본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체는 이 아니고. 밑에 이제 그 종속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는 HD 현대사모. 현대사모중공업을 가지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지분율 기준으로도 이제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도 이 한국조선해양 밑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사업 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주주 환원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한국조선해양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상장사인 현대사모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와 그리고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를 이제 요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그래요? 네. 뭐 제가 이거 정말 우리 엄경화 연구원 나오셨을 때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네요. 저 칭찬 처음 듣습니다. 맨날 혼만 나는데. 아, 제가 언제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거 왜 부잣집 막나들을 하는지 알만하네. 이거 HD 현대마린 엔진. 네네. 와 이거 시세 엄청 났네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올랐습니다. 뭐 조정 중입니다만 이게 지금 이게 엔진 만드는 데죠.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STX 중공업이었습니다. STX중공업. STX 이게 중공업. 딱 더 와닿죠. 이제 다가와네. 예. 그래서 이제 부잣집으로 부잣집 막내 아들. 예, 잘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양자 앞으로 입양된 느낌. 앞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필요로 한 선박의 박용 엔진을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괜찮은가 봐요, 실적. 인수가 되었고 이제 올 3분기에 처음으로 인수된 이후에 실적이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서 좋아질 여지가 많다라고 좀 좋아질 이해를 여지가 하시면 많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그룹 사명을 들어보셨겠지만 예.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고 STX는. 그래서 기존에 캡티브 물량이 없다가 이제 현대그룹으로부터 이러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쉬고 있던 설비를 더 많이 돌릴 여지가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똑같이 이 선박용 엔진 회사가 사실 그룹 밖에 있다가 그룹으로 지금 다 편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비교 회사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하나 엔진. 네. 하나 엔진.
하나엔진은 원래도 그냥 그 하나그룹에 소속되기 이전에도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엔진을 주로 잘 만들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그룹 편입으로 인해서 캡티브가 조금 더 안정적인 된 상태라고 한다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현대중공업 물량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그룹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물량을 이제 소화를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놀고 있는 설비가 돌아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폭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한화 엔진만 해도 2020년에 뭐 한 2,000원 금방 하던 게 지금 17,000원 갔다가 14,000원이면 7배. 많이 올랐습니다. 마린 엔진도 이게 지금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3,300원, 3,400원, 500원 하던 게 24,000원 갔다가 지금 19,900, 2만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몇 년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이런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네, 대박인데. 저희가 예. 영업량으로 봐도 전혀 주가 상승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네. 하나 엔진이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주 잔고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8천억대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에 보니까 수주 잔고가 벌써 3조 2천까지 올라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량이나 이런 것이 몇 배가 되는 모습을 몇 년 사이 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기자재는 사실 엔진이거든요. 네. 엔진. 그리고 선박 자체가 만들어질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설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요 부분이 좋고 요즘에는 뭐 저런 게 좋아지고 이런 거에 부침이 없이 선박이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업 자체가 조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수 기자재이면서 이제 아무나 뛰어들기 어려운 좀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 조선업체들보다 나중에 퍼포먼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기억에 남는 게 터미네이터 2에서 그 터미네이터가 그 꼬마 존 코너 보고 지금 장치되어 있는 배터리로만 갖고 200년을 갖다가 지가 작동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혹시 배는 엔진 말고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세상 안 올까요? 그런 전환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2의 대체 연료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실제로 배터리 수소 쪽은요? 수소가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에 궁극적인.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O2가 나오지 않으려면 네. 그 연료 체계 안에 탄소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돼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이제 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소장님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니 궁금했는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 많이 이렇게 다른 매체에서 뵙지만도 이렇게 직접 방송은 처음이라서. 그렇죠. 예. 네. 오늘 궁금한 거 다 질문하신 그래요. 거죠. 예. 24일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했잖아요. 매출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줄긴 했는데 네네. 보니까 이제 고수익 선종 비중이 늘어나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3분기가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우면 예. 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더우면 집중 휴가 기간을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거기에다가 요번에 저희 추석도 이제 9월이었었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굉장히 모자라는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일수가 한 7% 정도 줄어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마진이 이제 한번 깎아지고 다시 4분기에 반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편인데 이번에는 영업 마진이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었고요. 4분기에 그래서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고 올해 연초에 제시했었던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뭐 충분히 다 달성을 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다.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예상한 거 대비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미스가 나기를 반복을 그렇죠, 했었는데 예. 지금 2년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조선 업체들의 실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신뢰성을 차곡차곡 좀 쌓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경화 연구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선업이 뭔가 슈퍼사이클이라고 기대할 만한 저 시대적 전환기에 접어든 것도 맞는 것 같고 네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우리 뭐 조선업이야 중공업체들이야 기술적 측면에서는 예전부터 뭐 검증 받아왔고 나쁘지 않은데 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요?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괜찮습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봤던 그 가장 좋았던 그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업체들이 약간의 시기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다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5배까지 갔었거든요. PBR로 5배까지 갔었다. 네, 굉장히 이제 버블이죠. 그랬죠. 제 기억에 한 그 당시 언제 한 10여 년 전에 14년 전 그때 정화조라고 한참 날아갈 때 차화정. 차화정 그리고 정화조도 그 있었어요. 이전 정유화학조선. 있었나요? 예. 정화조. 예. 그때 HD 현대중공업이 제 기억에 한 주가 한 28만 원, 29만 원. 50만 원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조선 업체들이 정말로 수주 잔고를 5년치를 다 그러네.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로 갔었고요. 근데 요즘에 조선 업체들이 이제 3에서 3년 반 정도의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잔고의 길이와 조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잔고가 나중에 회사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는 한 3배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2024년 실적 기준으로 3배를 터치하고 나니까 더 못 올라가면서 그래요? 조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수주 잔고로 25년과 26년에 대한 실적은 충분히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선방향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2분기 이후에 받았던 그 조정이 좀 이제는 다시 주가가 좀 진입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몇 년치 수주를 붙들고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봤으면 싶은데 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 2004년, 5년, 6년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을 갔다가 그때 글로벌 달러 약세 시절에 조선업체들 진짜 수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다 팔고 한 3, 4년치 그냥 전부 선물한 매도했던 게 우리 환율 그때 900원 잠시 맞습니다. 네. 터치하는. 그러다가 이거 그냥 금융위기 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환해지 했던 중공업체들 아차 싶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 환해지 관행이. 어차피 이쪽은. 저희가 해외에서 갖다 쓰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연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선물한 해지를 하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유지하는데.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그때 시황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쨌든 조선 업체들이 하도 선물한 매도를 해서 900원까지 갔었던 글쎄, 환율이 예. 지금은 엄청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원래 그 해지를 했던 비율보다 오히려 해지를 더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300원대 환율이 아마 내년, 내후년 매출이 나올 때 계속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유지만 대줘도 좋으니까. 유지만 대줘도 당연히 좋고 내려간다라고 해도 별로 타격받지 않을 정도로 해지를 1,300원대에 이미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이렇게 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한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22년 정도의 이제 연도가 넘어올 때는 선물한 매도 한도를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 투쟁과 분쟁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금융위기 당시에 또 트라우마가 또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네. 괜히 조선업체 많이 또 했지 한도 늘려줬다가.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안팎으로 올라가네요. 네. 이거 얼마 만이에요? 오랜만이죠.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 사면서 비차익 같은데 그래서 그냥 기관들이 일단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땡겨서 지수가 이만큼 왔습니다. 네. 예, 배신 때리지 말아주기를. 추세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